안녕하세요. 네, 기초 문제풀이 보상평가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특별히 문제를 출제를 안 했어요. 출제를 안 하고 토지보상법이랑 공익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좀 해설해주는 강의를 하고자 문제를 출제는 안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명하는 시간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성준 평가사고요. 새롭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제 그 질문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을 보시면 24년 대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 실무라고 찾아보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들어오셔갖고 암호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들어오셔갖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대신 질문해 주실 때 본인이 무엇을 모르고 또 어떤 게 궁금한지를 정확하게 좀 찝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거는 다른 학원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상호 간에 대한 그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질문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좀 질문들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문들은 제가 영업을 하거나 업무 중에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답은 다 빨리 해드리도록 노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질문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문제풀이 일반평가와 동일하게 본 강의도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심자들이 보상평가에 입문할 때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이해를 좀 많이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상평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법령을 좀 많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령 보실 게 애초에 기본이 되는 토지보상법이 있겠죠. 토지보상법 안에서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외우셔야 되고요. 이따가 저희가 토지보상법 전체적으로 한번 훑을 때 애워야 되는 조문과 애우지 말아야 될 조문들 좀 구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그리고 나와서 토지보상 지침. 사실 토지보상법은 실무가 아니더라도 결국 보상 법규 때문이라도 결국엔 다 외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행령은 애울 조문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한 5, 6개밖에 없고 시행규칙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을 한 19조 이후부터는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덜 외우고 싶고 쉽게 외우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렇게 쉽게 외우면 시험장에서도 쉽게 까먹어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외워두시면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토지보상 지침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침 같은 경우에 협회에서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지침인데 얘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풀이하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실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 지침은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편하게 읽으면서 실무를 풀 때 이 보상 지침을 통해서 이렇게 형식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기준이 있죠. 실무 기준도 보상편이 따로 있어요. 일반편이 있고 보상편이 있고 그리고 해설서가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준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해설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일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감정 평가에 대한 논리가 많은 부분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토지 보상과 관련된 실무 기준에 있어서의 해설서는 지난 옛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좀 수정된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워낙 토지보상법은 개별 사안마다 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 안에서 많은 내용들을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갈 게 없어요. 토지보상법, 즉 보상평가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오늘 올라왔는데 저 토지보상법을 실제로 그 제정을 하실 때 들어가셨던 김원부 평가사님이 계세요. 그 김원부 평가사님이 토지보상법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발간하셔서 지금 수요 조사 기간에 있는데 무려 그 분이 발간한 책의 페이지 수가 8,000페이지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사례들을 다 접해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원칙만 기준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 기준에 대한 해설서는 볼 필요가 없다. 보상편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편이 결국에는 보상 지침과 그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풀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의 그 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해 드릴 테니까 이쪽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결이나 이의재결, 행정소송 같은 경우 법인 내에서 다른 공통으로 들어오는 행정소송, 민사소송도 하고 있지만 보상평가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그리고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료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처음부터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자, 공익 사업의 절차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익 사업,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사업, 내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도로 공사가 있을 수 있고 주거 환경이 밀집돼 있어 갖고 지저분해.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 같이 큰 사업을 통해서 얘네들을 환지의 형태로 개발해서 하는 공익 사업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령들이 토지보상법 하나에 다 규정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토지보상법은 이 공익사업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에요. 기본이 되는 법령.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개별법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들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큰 틀에서 토지보상법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처음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죠? 공익사업의 시행 자체가 있다. 시행에 공고고시가 있겠죠. 자, 공익사업에 대한 시행에 대한 공고고시는 여러분들 아직 안 보셨겠지만 저희 법전 옆에 법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법전 펼쳐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볼 거예요. 자, 법전 보시면 이 공익사업에 대한 시행에 대한 공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법령, 다양한 행정적인 요구에 의해서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얘를 일률적으로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개별법에서
각각의 개별법에서 이 공고고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고시 이후에 뭐가 있겠죠? 절차상 우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어떤 공익사업을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도로에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확장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토지 있죠. 이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 직기류, 영업손실 등과 같은 어떤 목록 자체를 만드는 것을 조서라고 해요. 조서 작성은 14조에서 토지보상법 제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14조 위에서 조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내가 이런 공익사업을 시행을 할게. 그래서 내가 1번지와 2번지와 3번지에 들어가 있는 토지와 건물 그 안에 있는 직기류를 보상을 할게 라고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뭘 하겠어요? 협의를 하겠죠. 자, 나랑 협의를 해서 얼마에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이전을 하게 할 것이냐 라고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협의가 만약에 불성립됐어요. 성립될 경우. 자, 우선 성립될 경우를 한번 볼게요. 협의가 성립됐어요. 이 협의가 성립되려면 애초에 이 협의를 성립하려고는 어디서 뭘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를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즉, 협의 전에. 그래서 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됐죠? 얘 성립하면 그냥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뭐라고 그러죠? 판례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그러죠. 절차상 보시면 얘가 공익사업에 대한 시행과 공고 고시를 통해서 해당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뭐죠? 이 계약 자체는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법규 공부하실 때 이 사법상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불성립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로 타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전에 뭐죠? 당의 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 인정 20조와 22조의 고시가 있어요. 자, 사업 인정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다시 뭐죠? 사실은 다시 조서를 작성합니다. 왜? 이때 작성이 된 조서에 누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락.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조서 작성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예요? 조서 작성 누가 하죠? 사업시행자가 하게 돼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평가사가 사업 인정 후 이 조서 작성 후 다시 협의를 할 때 이때 다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협의하기 전에 평가 한번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평가를 나갔을 때 이 조서에 대한 작성에 관여를 좀 합니다. 지금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 갔어요. 근데 현장에 갔는데 협의 당시에 이 조서 작성 당시에 누락됐던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요청을 해요. 이 물건은 새로 추가를 해야 될 목록입니다. 라고 하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조서를 추가하거나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또 다시 얘가 어떻게 되죠? 이 협의가 불성립과 성립이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성립될 경우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을 학설 같은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설이 있고 여전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죠. 자, 성립된 경우에는 뭐 돈 주고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불성립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용 재결에 돌입하죠. 즉 법 34조입니다. 이 수용 재결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겠죠? 수용 재결을 위한 여기가 또 감정평가가 있겠죠? 감정평가가 있겠고 다시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불성립돼. 수용 재결에서도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행정 소송 즉 보증소로 갑니다. 보증소 몇 조? 여러분도 아직 안 해오셨을 거예요. 85조 이하 가게 됐고 아니다. 나는 한 번 더 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아보겠다. 그러면 이의 신청으로 가게 되죠. 이 이의 신청은 몇 조? 83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의 신청에 따라서 이의 재결이 이루어지고요. 이 이의 재결 때 다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재결 이후에도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보증소로 절차를 밟게 되죠. 자, 보시면 결국에는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대한 절차 그리고 권리,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이 절차를 무시를 하고 계속 그냥 뭐 문제만 드립다 풀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사업 인정 전 협의에 대한 평가인지, 사업 인정 후 협의 평가인지, 수용 재결 평가인지, 이의 재결 평가인지, 보증소에 의한 행정소송의 소송 평가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보상법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토지보상법을 한번 볼게요. 자, 공익사업에 의한 등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여러분들 그 법규 쓰거나 아니면 실무에 쓰실 때도 이 약칭 그대로 쓰셔야 돼요. 약칭을 바꾸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법령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이 제 1조 목적을 항상 안 외우시거든요. 근데 목적 꼭 외우세요. 왜냐면 목적에 있는 내용들을 다양한 시험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법규에서도 쓸 수 있고 이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제 2조 그러니까 외울 거 제가 지금 정하면서 갈 거예요. 1조 목적 외워야 되겠고 2조 정의 무조건 외워야 되겠고 3조 적용 대상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4조 공익사업에 대한 이 사업의 종류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 대충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4조의 2 특례 제한 알고 계셔야 돼요. 4조의 3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론이나 법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쭉 넘어갈게요. 자, 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보시면 14조인 여기 보시면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인 제14조 이전에 있는 제9조를 한번 볼게요. 어쨌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대강의 바운더리가 결정이 됩니다. 대강의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까지, 정확한 선까지는 내부적으로 다 선이 그어져 있는데 실사를 통해서 공사를 통해서 조금씩 변경되는 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애초에 안에 있는 목록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
타인 토지에 대해서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구조에 있어서 타인 토지에 대한 출입에 대한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에서는 구조의 1항, 2항, 3항까지도 다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게 5항부터 7항까지죠. 즉 구조 5항, 6항, 7항 뭐 말하고 있죠? 보상재결을 말하고 있어요. 보상재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당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토지 등에 대한 물건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재결, 소유권 이전 없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 원칙적인 규정이 구조 5항, 6항, 7항에 있습니다. 법규에서 많이 쓰실 거예요. 자, 10조. 가려고 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어떻게 되죠?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조 출입의 통지. 11조는 받아들여야 된다. 점유자가 하는 거. 12조는 장애물 제거. 안에 들어갔더니 좀 공익사업 측량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장애물도 제거해야 되고 땅도 좀 파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12조의 근거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13조 감정평가사 들어갈 때 뭐죠? 신분증이랑 허가증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14조 1항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업인정 전 협의, 기타 쭉쭉쭉 나와서 토지조소요, 물건조소를 작성해야 된다. 즉 사업시행자가 작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15조 보상계획의 열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중간에 이 안에 보상 계획 공고가 있어요. 15조에 있는데 얘랑 얘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령상에서는 그리고 절차상 봤을 때 시행공고 먼저 해야 되겠다. 공익사업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뭐 작성한 다음에 내가 보상 어떻게 할게 라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사업인정을 받겠다라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게 스탠다드한 절차예요. 원칙적인 순서예요. 하지만 공익사업이라는 게 도로사업이라는 게 아니면 기타 이렇게 좀 큰 사업도 있겠고 작은 사업도 있겠죠. 작은 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공익사업 시행 공고 자체가 없어요. 사업인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인정이 없는 경우도. 그래서 얘네들은 개별 법령 그리고 개별 사업에 따라서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동일한 날짜에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절차가 내가 배웠던 내용과 다르게 절차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개별법과 각 사업의 특징에 따라서 제가 뒤죽박죽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고민해서 문제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상계획 공고랑 저 공익사업 시행 공고고시 그리고 사업인정고시에 대한 문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정리해드린 그 공고문을 보시지만 저희는 정리 안 된 걸 먼저 받아서 얘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 있었는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15조가 먼저 조서 다음에 반드시 나올 그런 절차는 아니다. 절대적인 순서에 있어서의 절차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조 협의, 그러니까 보상액 산정한 다음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협의를 하는 거. 19조 외우셔야 되겠죠. 20조 사업인정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제21조 협의 및 의견 청취. 사업인정 후 다시 피수용자와 보상액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인정을 받는 경우 중토위나 지토위의 사업인정에 대한 공익성 여부 판단을 협의해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좀 법령이기 때문에 쑥쑥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찍어주는 법령 있잖아요. 다 외우셔야 돼요. 결국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외우고 문제를 푸신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보상법규나 저희 그 감정평가 실무에서의 보상 파트는 결국에는 법령을 얼만큼 많이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제22조 사업인정에 대한 고시.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22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항이죠. 제23조 실효 외우셔야 되고 24조 폐지, 변경, 24조의 사업의 완료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25조 토지 등의 보존. 얘는 뭐와 관련되어 있죠? 행위 제한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는 뭐죠? 당의 공익사업의 필수 불가결로 필요한 대상이에요. 토지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물건이잖아요. 근데 다른 물건들은 뭐죠? 건물이나 안에 있는 뭐 수목, 구차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뭐 사업인정 후에 얘가 이전되어 와 있을 경우도 있어요. 예,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뭐 수목 빽빽하게 다 세워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25조는 뭐냐면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일이에요. 근데 이 기준일이 사업인정고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25조에 대한 행위 제한일은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 원칙. 즉 개별법에서는 이 행위 제한일을 다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판례에서도 말하는 사업인정 고시가 토지 등의 보존일이라는 걸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만. 26조 협의에 대한 절차, 준용. 제16조에 있는 협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26조에서. 제27조 조사권, 28조 재결의 신청, 협의 성립 확인 29조, 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제일 핫한 규정이죠. 재결 신청 청구권. 재결 신청 청구권. 법규에서 진짜 제일 핫한 거예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31조 열람. 그리고 33조 화해 공고. 32조는 뺄게요. 34조 재결. 34조는 재결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38조, 39조 외우셔야 되고 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해도 중요한 겁니다. 공탁에 대한 무효인 공탁, 조건부 공탁에 대한 얘기 41조, 42조, 43조, 44조, 45조, 46조, 47조, 48조 전부 다 외워두셔야 돼요. 사실 토지보상법 자체에서는 감정평가 실무랑은 크게 이렇게 쓸 조항 자체는 별로 없어요. 뒤쪽에 있는 70조 이항인 70조 이후에 있는 법령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원칙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규정들이에요. 자, 50조 재결사항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52조 중토위, 53조 지토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61조 볼게요. 사업 시행자 보상, 62조 사전 보상, 63조 현금 보상 다 외우셔야 돼요. 64조, 65조, 66조. 자, 이제 67조부터 저희한테 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규정들이 나오죠. 67조이랑 가격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가격 시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67조 이항 가장 중요하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즉 개발이익 배제에 대한 근거 규정이에요. 67조 이항. 68조 보상액 산정에 대한 얘기. 69조 보상채권 그냥 간단하게 아시는 주시면 되고, 자 70조, 71조, 72조, 73, 74. 70조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외우신다고 보면 돼요. 쭉 보시다가 이제 81조와 82조만 82조도 보상협의 알고 계셔야 되고 82조만 빼고 다 외우신다고 보면 돼요. 90조 뺄게요. 강제징수 저희랑
상관없고 92조까지. 자, 93조에 있는 벌칙 이하에 있는 경우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계속 바뀌고 저희가 뭐 그걸 따질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왕 한 김에 토지 보상 법령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한번 볼게요. 뒤에 보시면 시행령 있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대조 구성력이 인정되고, 보시면 11조의 2, 얘가 법규에서 진짜 중요할 거예요. 11조의 2 검토사항, 11조의 3 사업인용의 통지 등 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37조 시행령 37조 지가 변동률 전체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38조 일시적 이용 상황, 38조의 2 적용 공시지가에 대한 취득하는 가격의 토지에 대한 가격 변동 여부에 대한 근거 조항, 39조 잔여지에 대한 판단, 40조 이주 대책, 41조 이주 정착금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시면 이제 시행령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시행규칙 같은 거 2조 정의 외우셔야 되고, 쭉쭉 넘어가서 17조 재평가, 18조 평가 방법 적용의 원칙, 19조 변경에 따른 평가,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0조 이유는 그냥 다 외우신다고 보면 돼요. 끝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다 보셔야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은 그냥 통으로 다 외웠어요. 토지보상법이랑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사까지도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 그러겠죠. 아, 이걸 다 어떻게 외워라고 하시는데, 아직 여러분들 되게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하루에 저는 법령만 외우는데 한 1시간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를 달달달달달달 외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렇잖아요. 그냥 책 읽듯이 계속 보세요. 계속.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쭉 보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감칙은 지금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감칙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감칙 정도는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법령 뭐 외우고 계세요? 헌법에 있는 법령, 기본법 관련된 거, 110조는 당연히 외우고 계시겠고, 그리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절차법, 심판법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오늘 토지보상법에 대한 하위 법령까지도 다 정해드렸으니까 그거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뭐죠? 부공법, 부동산 가격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몇 부분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감정평가사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짜투리 형식으로 좀 외우시면 금방 외워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결국엔 토지보상법이에요. 토지보상법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가 가장 힘들 거예요. 감칙은 여러분들 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야 이걸 어떻게 외워 하는데, 감칙 뭐 몇 조 없잖아요. 최근 개정되어 29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우는데 별로 시간 안 들이는데, 토지보상법에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법규 공부하시면서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그래서 꾸준히 보셔야 되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제가 책처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처럼. 그것도 결국엔 다 외우셔야 돼요. 네, 또 질문을 몇 번 주셨는데, 감정평가 실무 기준 외워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뭐예요?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기준이에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대내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대내적 구속력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는데 그럼 그 기준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해요. 그래서 매해 시험에 40% 정도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서 나와요. 근데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안 외우고 시험을 보겠다. 수험생이 펜 안 갖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 그래요. 실무 기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 나왔는데 그거 좀 못 썼어요. 그래서 점수 나오고.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험 때 그게 나왔었어요. 직업윤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직업윤리 나왔을 때 저는 진짜 환호를 외쳤거든요. 직업윤리 나왔을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실무 기준을. 근데 실무 기준도 목적별 평가 이전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상평가, 경매평가 요 전까지만, 유형별 평가까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그거 다 썼어요. 근데 그 다 썼어서 다 쓰면 점수가 나올까요? 아니요. 그 다 쓴다고 해서 높은 점수는 안 나와요. 제가 그 전에 이 실무 기준 안에서의 직업윤리가 나와야 되는 배경, 그리고 협회에 대한 윤리 강령, 그리고 마무리로 개선책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득점률이 몇 프로 나왔냐? 그 문제에서 득점률이 70%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안 외우고 난 다음에 무슨 꽈락을 면할게요. 40% 면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령을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되고 중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사들도 맨날 그 인터넷 창에 법령센터 있잖아요. 그거 펴놓고 봐요. 계속 개정되거든요. 저번 주에 아마 개정이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감칙이 개정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고 계시죠?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거든요. 저희 그 방에. 그러니까 감칙에 대한 개정 이유와 개정 전문 자체를 PDF 파일로 다 올려드렸어요. 뭐 공개된 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제공해요. 정리가 우선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리될 필요가 없었던 게 개정된 내용이 3개, 4개밖에 없었어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이 개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그 개정된 내용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있어야 되거든요. 평가사가 된 이후에도 하물며 그럼 수험생들한테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거 물어보죠. 개정상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실무 기준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개정안이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실무 공부할 때 앞에 있는 일반 평가를 중시를 해서 안에 있는 이론에 파고들다 보면 토지보상법을 다 뭉개버리거나 버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보상평가도 40%가 나옵니다. 평가사들한테 물어보면 감정평가의 꽃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보상평가라고. 일반 평가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근데 보상평가가 들어가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처음에 법령 외우다 지쳐요. 그래서 보상평가 버리거든요. 근데 한 3만 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보상평가가 편합니다. 그냥 원칙만 지켜서 루틴대로만 문제를 풀면 일반 평가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일반 평가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초문제 풀이 시간에서 일반 평가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 부분을 아직 연습 안 했어요. 제 문제들 중에서. 근데 이제 중급 이상까지 가면 항상 뭐냐면 의견을 제시하라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의견 제시가 훨씬 더 어려워요. 토지보상은 외우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 외워서 어려운 거예요. 안 외워서. 그러면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여기서 공익사업에 대한 흐름은 여기까지 보셨고 뒤에 보시면 한번 체계를 볼게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도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외울 건 아닌데 이런 형식으로 토지보상법이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외우시는 데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게 뭐 개별 법령이 다 다를 것 같죠. 토지보상법 여러분들 하나만 외워두시잖아요. 도정법, 기타 다른 개별 법령, 도로법 얘네들이 순서가 유사해요. 그래서 법령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총칙, 2장에서 공익사업의 준비, 타인토지 출입해야 되겠죠. 장애물 제거도 해야 되겠고 증표도 휴대해야 되겠고 그래서 3장에서는 협의에 의한 취득, 14조 18조, 4장에서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5장 볼 필요 없고 6장 손실보상, 그래서 손실보상의 원칙과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70조, 72조
아니 82조까지. 그리고 이의신청, 환매권, 벌칙. 벌칙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보상의 종류. 생각보다 이거 물어봤는데 3년차, 4년차도 대답 못해요. 보상의 종류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자, 우선 보상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공익사업을 시행을 해요.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주택촌이 있는데 얘네들 싹 다 밀고 깨끗한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토지가 필요해요. 토지가.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항이 70조부터 74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75조에 뭐죠? 건축물 등의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대충 하시고 뒤에 있는 권리의 보상, 부대적 손실보상, 생활보상 뒤쪽 부분을 열심히 하거든요. 보시면 애초에 토지보상 몇 조 있어요? 70조, 71조, 72조, 73조, 74조 있죠.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보상평가할 때도 건축물에 대한 보상, 부대적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크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뭘 위주로 하냐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해요. 왜? 영업손실보상 어렵거든요. 거기 신나게 공부해요. 그래 놓고서 토지보상에 대한 원칙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문제풀이에 있는 보상평가에서는 영업손실보상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토지보상에 대한 이해를 차근차근 이해를 하고 다 이해가 끝날 무렵 내가 어느 정도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완성했어. 그러면 일반 평가를 또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평가랑 토지에 대한 평가를 중복적으로 심화 과정에서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어요. 그러면 그때 중급 풀이 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 등 부대적 손실보상을 그때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업손실보상 같은 경우 한번 풀어보셨나요? 미리? 뭐 다른 문제에서 풀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게 맞나요? 아니요. 절대 안 맞아요. 영업손실보상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토지의 보상이 좀 더 주가 되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조에 있는 건축물의 보상 75조 얘네들에 대한 기준이 요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토지보상 지침이나 저희 해설 기준서에서 보면 건축물에 대한 이하 보상에 대한 규정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뭐로 표현되어 있죠? 토지보상법에선 지장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 뭐죠? 그냥 다 버리면 돼요. 싹 다 없애면 돼요. 싹 다 없애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권리의 보상. 자, 3번에 있는 권리의 보상 76조에 있는 권리의 보상과 4번에 있는 부대적 손실 보상인 영업손실, 대표적인 영업손실 보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양자의 차이점. 우리는 이런 거 토지보상법을 보면서 실무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거는 안 보고 그냥 문제만 풀어요. 냅다 숫자만 맞추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자, 권리의 보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를 권리로 인정해 줄 만한 즉 재산권에 기속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법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재산권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보상으로 규정해서 좀 더 강력하게 보상을 시행해 주는 거예요. 76조 같은 경우에는 뭐 광역권 같이. 그리고 부대적 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은 뭐죠? 사실 얘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영업소 안에서 떡볶이 장사하고 있는 이분들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애초에 들어가 있는 영업시설들 다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집기류나 이동비 다 보상해 줍니다.
근데 뭐죠? 아, 좀 휴업하잖니. 내가 여기다가 단골 손님 만들어 놓고 계속 영업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노력이 다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왔다기보다는 그 성격이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영업 손실 보상을 이하 손실 보상으로 보아서 부대적 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78조에서는 뭐죠? 생활 보상이죠. 이주 대책, 이주 정착금에 대한 얘기죠. 6번에서는 간접 손실 보상, 공익사업 지급 밖에서 일어나는 손실 보상에 대한 이야기. 자, 생활 보상에는 주거 이전비랑 이주 대책비. 사실 얘네는 감정평가의 영역으로 잘 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산정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뒤쪽에 대한 얘기를 다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통계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곱하기 뭐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평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출제 비율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주가 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물어봐야지 뒤쪽에 있는 뭐 생활보상, 부대적 손실보상을 물어보는 게 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어의 정리라고 보시면 수용 재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특별 행정심판. 그러니까 당의 이의 신청이 당의 법령에 의한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심판의 성격과 같냐 다르냐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의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위원회급의 정도에 준한다. 그럼 뭐죠?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재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 이의재결 있죠. 83조에 대한 이의신청, 84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특별행정심판을 봐서 재결이라고 봅니다. 재결. 그리고 이의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결정을 재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규 공부하시면서 헷갈려 하시는데 좀 구분하시고 아 얘가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실게요. 자, 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 서울 지방 토지 수용회 여기 보시면 지토위라고 써있죠. 지토위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서입니다. 사실 이 의뢰서에 보시면 토지 정보에서 토지 여기가 지번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지번 대 실제 지목 면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게 14조에서 만들었을까요? 얘는 우선 수용 재결 평가였어요. 수용 재결 평가인데 그 이전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애초에 토지 물건에 대한 조서 작성 14조에 의해서 만든 거를 프로그래머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 정보와 지작물 정보를 저렇게 조서를 작성해서 넣습니다.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토지 정보라고 했고 밑에는 지작물 정보라고 그랬죠. 지작물 정보 보시면 지작물에 쭉 건물 있죠. 그 다음에 영업손실 있죠. 휴업, 간판 1, 건물 2 막 해서 뒤에 보시면 인테리어, 시설, 동산 이전비, 대문, 화단, 또 영업손실도 있고 단감 나무, 냉난방기, 대봉나무에서 쭉 나오시죠. 뭐냐면 애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토지예요. 토지. 그 다음 지작물은 결국엔 지장이 주는 하나의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요 옆에 보시면 금액도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작물 별로 금액이 많지 않아요. 크게 중요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토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의뢰처에서 뭐가 나와 있을까요? 또 가격 시점이 나와 있어요. 가격 시점. 그래서 재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용 재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결 예정일을 지정을 해줘요. 즉 23년 6월 23일이 수용 재결 예정일인 거예요. 왜냐면
저 재결을 내리려면 미리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미리 저희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한 4월 달에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한 3주에서 4주? 뭐 물건이 많으면 뭐 한 달도 걸려요. 저 많을 때는 지금 했던 게 80필지에 지작물 200개 들어가 있고 잔여지 가치 하락 손실까지 해갖고 3달 걸려서 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물건 목록이 많은 뭐죠? 6월 달에 있을 재결을 위해서 4월 달에 먼저 의뢰를 줘요. 그러니까 이 재결 예정일인 거예요. 예정일인 거.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사업인정고시가 또 나와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업인정고시에 대한 날짜를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문제들은 뭐냐면 사업 시행자나 관련 기관에서 애초에 사업인정고시를 확정을 해서 줘요. 근데 저희의 입장은 뭐죠? 이 확정이 된 고시가 과연 맞는지 틀린지 검토를 해야 돼요. 저희는. 네, 수험생은 뭐죠?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렇게 믿어서 사업인정고시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이 의뢰 목록을. 이런 목록으로. 서토위는 이렇게 시스템화 돼 갖고 오는데 경토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아직 엑셀로 줍니다. 아직 엑셀로 줘요. 그래서 좀 다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시면 안에 영업손실보상이든 이주대책이든 뭐든 뭐죠? 다 지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대적 손실보상, 권리의 보상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지작물이에요. 다 지작물로 목록으로 와요. 그만큼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했던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자,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입니다. 해당 사업에 있어서의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스탠다드하게 얘가 여기서 했었어요. 여기서 15조에서 막 뒤죽박죽한 게 아니고 중랑구청이 원래 좀 스탠다드하게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보상계획 열람이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냥 한번 보시고 까먹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바로 사업인정 고시문이에요. 자, 도시계획시설사업 뭐죠? 국계법이에요. 국계법. 아직 사업인정 의제를 여러분들 다 외우시지 않았겠지만 다음 차수에 다음 강의 2강 때 사업인정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분설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계법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1위 실시계획 인가고시 1위 사업인정 의제일입니다. 보시면 22년 1월 20일 날 고시가 나왔죠. 15도 서울 15도 20일 날 동일하게 맞춰서 냅니다. 위에 보시면 15 날짜 있어요. 예전에는 이 15 날짜와 고시문에 대한 고시 날짜가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거 틀리게 할 경우가 없어요. 왜? 그 문제가 돼갖고 막 싸웠거든요. 사실 며칠 안 된 차이 안 나는데 막 몇 달 차이가 나갖고 하나는 21년 12월 달에 하고 하나는 22년 1월 달에 하고 그래 보면 어떻게 되죠? 적용 공시가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맞춥니다. 보시면 사업 시행자의 위치가 대충 중랑구 무슨 동에 어디에 속해 있다. 종류, 도시계획, 시설사업, 규모, 사업 시행자의 성명 주소, 중랑구청장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도 전화해갖고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고시문이에요. 이런 고시문은 한쪽짜리겠어요? 아니죠. 여기 안에 있는 고시문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 고시문 안에 사업인정까지는 갔잖아요. 여기까지 갔잖아요. 딸려오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서가 딸려와요. 조서가. 그래서 조서만 해도 막 몇십 장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십 장씩. 그래서 그 중에서 고시문 앞에 있는 것만 발췌한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서울시보에 보시면 현장 그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한 위치예요. 이 빨간 부분 있죠? 이 빨간 부분. 원래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여기 토지물건 조서 작성 협의 당시에 조사해서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던 걸 저희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아, 이런 사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한번 들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참고 자료들 있잖아요. 수업에 필요한 참고 자료들을 많이 배포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본서 안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 여러분들이 까먹을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내서 보여드리지, 이거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볼 것 같아요?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냥 오늘 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고 계시고, 좀 추가해야 될 거는 다 어디다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거 오늘 저녁에 가서 복습하시고, 내일 저녁에 하면 안 되겠죠. 내일 아침에 복습하시면서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서에 저장을 해놓으세요. 다. 그리고 얘는 뭐죠? 싹 다 버려요. 여러분들 옆에 책장에다가 이렇게 자료 쌓아놓죠. 절대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단권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책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웬만해서는 그 요약집을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요약집 안에는 식만 있어요. 산식만.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험에서 그 산식을 물어보나요? 아니에요. 산식 절대 안 물어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산식이 도출됐고 내가 결론에 이르는 너의 결정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저희 시험이거든요. 그럼 무슨 요약서 보고 그게 연습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 갖고 항상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자료는 그렇다는 거. 쟤는 왜 강의를 하는데 뭐 자료를 안 줘? 불성실한 것 같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드리려고 마음 먹잖아요. 이거 그냥 자료 한 30장 40장 뽑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돼요. 되게 그게 더 편해요. 저 같은 경우 그냥 긁어갖고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다 뭐예요? 자료 선별하고 다시 한번 보고 하는데 시간 다 낭비해요. 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자료 보시고 정리하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뒤에 보시면 이제 변경인가고시가 있어요. 동일 사업이에요. 동일 사업인데 얘가 뭔가를 변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도로가 선이 조금 삐뚤어졌어. 지적 측량을 해봤더니 기존에 1제곱미터였는데 2제곱미터가 편입이 된 거야. 아니면 확장을 선을 긋다 보니까 밑에 하수도가 걸려갖고 선을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어떤 경우가 변경인가가 되냐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원래는 올해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인가고시를 하는 것이 좀 많아요. 지자체에서. 특히 코로나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공고고시 됐던 사업들이 대부분 집행을 못했어요. 그때 코로나 지원금으로 다 이제 예산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사업 인정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실효가 됐을 거예요. 실효가 됐어요. 실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22년도 초부터 그 실효된 사업 인정을 다시 사업 인정을 고시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인가 고시가 따로따로 나오고, 그 변경인가 고시를 한 경우에는 이 당초 내용과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적시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무엇이 변경됐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결정도, 이 부분만 딱 하고 있는 거죠. 결정도. 뒤쪽 보시면 지적 측량 성과도 보실게요.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도로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 요게 선이에요. 요 파란 선. 요렇게 가는 선 있죠? 요게 선이에요. 그럼 보면 뭐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는 편입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쪽, 요 니을 부분 있죠? 요거는 잔여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익사업 하는 경우, 대부분의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입 부분과 잔여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죠? 잔해지 가치 하락 손실에 대한 보상평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왔던 보니까 빨간색 뭐겠어요? 빨간색 요거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 편입 부분과 보수비도 있었고 잔여 건축물에 대한 하락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조서상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구분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처음 보시니까. 근데 왜 이런 거 보시면 지적 측량 성과도가 나오잖아요. 이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적 측량하는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 도로가 지나가는 선을 지적 측량을 해서 선을 긋고 그 선 안에서 편입 부분과 미편입 부분 그리고 편입 부분에 대한 면적,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면적과 보수 면적까지도 다 측량을 해서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뭐죠? 저 다 토지 물건 조소예요. 조소 작성 의무는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실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헷갈릴 수 있어요. 누가 해야 되는 의무자인지를. 그래서 의무자까지도 알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 뭐 뒤에 있는 거는 그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벽면이 몇 센치가 들어가는지. 사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그 센티미터까지 다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의뢰 문서예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평가, 여기 평가했죠? 34조 재결평가를 위한 의뢰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문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전화해갖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자료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토지보상법, 그 보상평가에 대한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절차들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서는 다 법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법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익사업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나 아니면 토지보상에 있어서의 등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합격여부법원 감정평가 실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강은 여기까지 하고 2강은 곧바로 한 10분 쉬었다가 영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